나는 평창동에 위치한 익숙한 고급 빌라의 묵직한 원목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쌓였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함이 밀려왔다. 손에 든 열쇠를 구멍에 넣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돌려보았지만 문은 차가운 성벽처럼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헷갈렸을 리 없다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남편인 지훈을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하루 일찍 귀국한 참이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낭만적인 서프라이즈는 점점 드물어졌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이의 감정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첫 번째 서프라이즈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길고 신경질적인 신호음이 계속 울렸다. 5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당황하고 다급해 보였다. 여보세요, 서윤아. 일 끝났어? 나 지금 막 도착했어. 우리 집 문 앞인데 왜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회의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지금 중요한 파트너랑 회의 중이라서 아마 밤늦게나 들어갈 것 같아. 당신은 택시 타고 친정 가서 하룻밤만 쉬고 있어. 내일 바로 갈게. 그의 목소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 믿음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어디서 회의하는데 그렇게 바닷가처럼 시끄러워? 나는 따져 물었다. 등골부터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부산 해운대에서 미팅하고 있어. 부장님이 부르시네. 이만 끊을게.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그는 내가 더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사랑해.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가식적이고 역겹게 울려 퍼지는지. 지난 7년간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처럼 구역질이 난 적은 없었다. 나는 힘없이 캐리어를 끌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친정으로 가는 택시를 부르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빌라단지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 나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했다. 김서윤 씨, 출장에서 돌아오셨군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방금 도착했어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혹시 오늘 저희 집에 누구 있었나요? 가족여행 같이 안 가셨어요? 경비 아저씨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보며 놀란 듯 되물었다. 어제 아침만 해도 박 사장님이 사모님이랑 가족들 다 데리고 공항 가시는 거 봤는데 온 가족이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좋은 일 축하하러 놀러 간다고 자랑하시던데요. 젊고 예쁜 아가씨도 한 명 있던데 듣자 하니 박 사장님 여자친구고 좋은 소식, 임신이 있어서 다 같이 휴양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님 댁에 곧 장손을 보게 되어 저도 축하드렸죠. 경비 아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좋은 일, 여자친구, 임신, 제주도, 시댁 식구 전체.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끔찍한 정보들로 뒤엉켰다.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공들여 만든 거짓의 장막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 의해 무심코 찢겨버린 것이다. 내가 경비 아저씨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그 원목 대문 앞에 서 있었고 눈에는 무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 집에 들어가야만 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나는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고통과 배신감은 서서히 응축되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어두운 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20분 가까이 끙끙대던 수리공이 땀을 닦으며 돈을 받고는 나를 짓누르는 질식할 듯한 공기를 감지한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둔탁한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내가 늘 자랑스럽게 나의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으로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매주 꽂아두시던 백합 향기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오늘은 그 향기마저 헛구역질을 유발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서둘러 떠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소파 쿠션 몇 개가 헝클어져 있고 마시던 물잔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족 사진들이 걸린 벽으로 다가갈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우리의 결혼 사진과 지난 몇 년간의 가족 여행 사진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새로운 액자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 전체가 공항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지훈. 그는 중앙에 서서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낯선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여자는 승리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고 얇은 원피스 아래로 선명하게 솟아오른 배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고 행복한 진정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리고 법적인 아내인 나는 그저 불필요한 존재,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등줄기를 따라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우리가 함께 쓰던 컴퓨터가 있는 지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리의 결혼기념일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의 한 5성급 리조트에서 온 예약 확인 이메일이었다. 예약자, 박지훈. 투숙객, 박지훈. 최유라. 오션뷰 커플 스위트룸. 기간, 일주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가족 공유 클라우드 앱을 클릭했다. 내가 친구들에게 행복한 순간이라며 자랑하곤 했던 바로 그 공간. 그리고 진짜 지옥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제주도, 용띠아기 축하라는 이름의 폴더에서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었다. 지훈이 그 여자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하는 사진. 친딸을 보듯 다정한 눈빛이었다. 시아버지가 그 여자의 배에 손을 얹고 흐뭇하게 웃는 사진. 온 가족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하는 사진. 지훈과 유라라는 그 여자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행복했고 즐거워했으며 나에 대한 배신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나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심장이 쥐어뜯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유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도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순진한 척하면서도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동안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비웃는 듯했다. 짧은 동영상들도 있었다. 활기찬 웃음소리, 시어머니가 유라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는 목소리, 지훈이 모든 일이 정리되면 두 모자에게 정식으로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목소리,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바로 나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치워져야 할 장애물,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7년의 사랑, 7년의 헌신, 7년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진실과 맞바꿔졌다. 나는 평생의 동반자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친부모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의 온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이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다. 고요한 공간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실은 의심이나 변명의 여지 없이 잔인하게 드러났다. 눈물은 멈췄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전쟁을 원했다면 기꺼이 전쟁을 해주리라. 내가 결코 패자가 되지 않을 전쟁을. 초기의 충격이 지나가자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이 나를 덮쳤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다시 꿰어 맞추며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신호들을 찾아 헤맸다. 지훈의 잦았던 급한 전화, 갑작스러운 출장, 시어머니가 지훈이 친구가 선물했다며 자랑하던 비싼 선물들, 모든 것이 내가 유일하게 눈치채지 못한 관객이었던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의 조각들이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온통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맞은편 빌라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 서윤 씨. 돌아왔네요? 난 또 가족들이랑 같이 간 줄 알았지. 나는 간신히 비뚤어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왔어요. 아주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 씨, 이 얘기 듣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며칠 전에 떠나기 전에 사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었는데 박 사장 새 여자친구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예쁘고 싹싹한 데다 박 씨 집안에 귀한 장손까지 임신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두 사람 사이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서 법원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다 서운하더라.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힘내요.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남은 마지막 가느다란 인내의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다. 물잔이 넘쳐 흐른 것이다.
그들은 내 등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나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다녔다.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시어머니가 내가 내 가족이라 믿었던 것을 위해 등골이 휘도록 일하는 동안 우리의 결혼이 끝났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니. 나는 기계적으로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통은 사라지고 무너졌던 마음도 더는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다. 그들이 내게 퇴로를 주지 않았으니 나 또한 마지막 남은 정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었다. 나의 첫 번째 행동은 재정 상태 확인이었다.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우리가 7년간 모은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던 부부, 공동 예금 계좌에는 몇십만 원의 잔돈만 남아 있었다. 거래 내역에는 최근 2달 사이에 이루어진 거액의 출금 및 이체 기록이 가득했다. 모두 내가 출장 간 날에 이루어졌다. 수취인은 낯선 이름, 최유라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확인했다. 지훈의 카드 한도는 명품, 고급 레스토랑 청구서, 비싼 여행 경비로 거의 다 사용된 상태였다. 그는 우리의 돈, 나의 피와 땀으로 그 내연녀와 사생아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나는 바람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은 후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 경멸과 증오심에 온몸이 떨렸다. 안 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둘 수는 없어. 나는 서재 책상에 앉아 내 노트북을 열었다. 키보드 위를 빠르고 단호하게 오가는 내 손가락.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고통은 행동으로 변했다. 눈물은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 계획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은 내게 배신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결과라는 교훈을 가르쳐 줄 차례였다. 서울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지만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넓은 빌라는 이제 차가운 감옥 같았다. 단 1초도 더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필요한 옷, 몇 벌과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작은 캐리어에 챙겼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단절. 완벽하게 단절해야 했다. 나는 목적 없이 차를 몰았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이 순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친정이었다. 한밤중에 나타난 내 비참한 몰골을 본 엄마는 기겁했다. 엄마는 나를 꼭 껴안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어? 지훈이는 어디 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흐느낄 뿐이었다. 서재에서 나온 아빠는 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평생을 변호사로 일하며 온갖 인간 군상과 사건을 겪어온 아빠는 한눈에 큰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 집으로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든 천천히 아빠 엄마에게 말하렴.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노란 불빛 아래 거실에서 나는 자물쇠가 잠긴 문부터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여행, 임신한 내연녀, 그리고 사진들과 텅 빈 은행 계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흐느끼며 시작했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강단 있게 변해갔다. 초반의 울분은 명확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 있니? 온 가족이 내 딸을 속여? 우리 서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울면서 나를 끌어안았다. 아빠는 말이 없었다. 안락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빠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단호했다. 딸아, 아빠 말 잘 듣거라. 첫째, 울고 힘들어하는 건 이제 충분하다. 이 순간부터 강해져야 해. 넌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건 그들이야.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둘째, 아빠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야. 사기, 재산횡령, 그리고 중혼사실혼 관계. 유지의 소지가 있는 범죄 행위다. 아빠는 네가 억울하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여전히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능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는 거다. 아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일은 더 이상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빠 절친인 강 의원 아들. 준서 기억나니? 그 녀석이 지금 서울에서 이혼 및 재산 분쟁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변호사 중 하나야. 날카롭고 결단력 있고 네가 손해보게 두지 않을 거다. 이준서. 그를 기억한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꽤 친했다. 준서는 똑똑하고 재치 있었지만 아주 직설적이기도 했다. 나중에 유학을 다녀와 변호사가 되었고 아주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아빠가 그 녀석에게 전화하마. 당장 올 거다. 그동안 넌 좀 쉬어라. 이 싸움은 길어질 테니 체력을 아껴야 해. 아빠의 결단력 있는 모습과 엄마의 사랑에 나는 힘을 얻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 방금 형성된 굳건한 동맹이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내 어릴 적 방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공정함, 명예,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아빠가 전화를 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준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마르고 키가 껑충했던 옛 친구는 이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위풍당당한 성인 남성이 되어 있었다. 안경 너머의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만이 예전 그대로였다.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윤아. 준서는 우리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잠시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이내 전문가의 집중력으로 바뀌었다. 아저씨께 대충 얘기는 들었어. 서윤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야.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최대한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준서와 마주 앉아. 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눈물도 흐느낌도 없었다. 오직 명료하고 냉정한 진술만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진들과 예약 확인 이메일, 그리고 미리 화면을 캡처해둔 은행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다. 아빠는 옆에 앉아 때때로 선배 법조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덧붙였다. 준서는 들으면서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했다. 들을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군. 준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야. 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어.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 너무 오만해서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 준서는 태블릿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그 위에는 명확하게 그려진 마인드맵이 있었다. 이게 우리 전략이야. 세 갈래로 공격한다. 첫째, 외도 행위와 부부, 일방의 정조 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것. 사진, 동영상, 이웃의 증언, 예약 이메일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 동거한 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 내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형사처벌. 지훈을 그 지경까지 몰고 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 연료를 끌어안고 있던 모습, 내 고통 위에서 환하게 웃던 그의 가족들 모습이 떠올랐다. 내 안의 망설임이 사라졌다. 둘째, 준서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재정 문제. 우리는 지훈이가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공금을 유용했으며 심지어 내 서명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까지 증명해야 해. 그가 가족회사 사장이라고 했지?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해. 우리는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요구할 거야. 그가 회사 돈으로 그 내연녀에게 집이나 차를 사줬을 거라고 의심돼.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엄마가 문을 열자 들어온 사람은 내 사촌 오빠인 태우였다. 오빠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와 풍채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숨기지 못했다. 고모부 전화 받고 바로 왔어. 태우 오빠가 말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마침 잘 왔어. 우리 지금 오빠 도움이 필요해. 아빠가 태우 오빠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오빠는 듣고 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내 어깨를 다독여주고는 준서를 향해 말했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죠. 아주 많이요. 준서가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첫째, 최유라라는 여자의 신원을 조사해 주세요. 제 생각에 이 여자
간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둘째, 최근 2년 내에 박지훈이나 이 여자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박 씨네 회사 회계팀 직원 몇 명에게 슬쩍 정보를 알아봐 주세요. 태우 오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건 가족 일이니 24시간 내로 초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박지훈 그 자식 바람기는 조사 안 해봐도 뻔하죠. 원래부터 바람둥이로 유명했는데 우리 서윤이만 바보같이 몰랐던 거지. 사촌 오빠의 말이 또 하나의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지만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비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은 준서가 결론을 내렸다. 심리적 타격이야. 우리는 아주 빠르고 기습적으로 행동해서 그들이 손 쓸 틈을 주지 않아야 해. 그들이 제주도에서 즐겁게 노는 동안 우리는 서울에 완벽한 덫을 설치해 놓는 거야. 그들이 돌아왔을 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야. 그날 밤 우리 친정 거실은 밤늦도록 불이 환했다. 하나의 작전 지휘 본부가 차려졌다. 노련한 변호사였던 아빠는 전략 고문 역할을, 준서는 날카롭게 하나하나 작전을 세우는 총사령관 역할을, 태우 오빠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대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고통받던 피해자였던 나는 이 전쟁의 히든카드가 되었다. 내 안의 증오의 불길은 더 이상 나 자신을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반격의 길을 밝히기 위해 활활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준서, 아빠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겨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준서를 쳐다봤다. 준서는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전화 받아. 연기 잘해. 넌 걱정하는 아내 역할이야. 의심은 조금도 하면 안 돼. 울 수 있으면 더 좋고. 통화 길게 하고 스피커폰 켜.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의도적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여보세요, 오빠. 내 사랑, 잘 잤어? 미안해, 어제 너무 바빠서 다시 전화 못했네. 수화기 넘어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고 완벽할 정도로 가식적이었다. 난 괜찮아. 나는 훌쩍이기 시작했다. 오빠 걱정돼서 그렇지. 회의하느라 힘들지 않아? 건강 잘 챙겨. 준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난 괜찮아. 일도 거의 다 끝났어.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당신한테 갈 수 있을 거야.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다. 지금 친정에 있는 거지? 응, 친정에 있어. 집에 혼자 있으려니 무서워서. 나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다. 예전에 그에게 하던 것처럼 애교 섞인 나약한 모습을 더했다. 오빠, 어제 우리 공동계좌 확인해 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돈이 엄청 많이 빠져나갔어. 걱정돼. 나는 탐색전을 던졌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의 당황한 얼굴이 눈에 선했다. 그거 내가 큰 건에 투자하느라 쓴 돈이야. 돌아가서 당신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걱정 마. 곧 2배, 3배로 불어서 돌아올 테니까. 우리 와이프는 걱정 붙들어 매셔. 정말? 다행이다. 난 또 무슨 문제 생긴 줄 알았네. 그럼 일 열심히 해. 방해 안 할게. 사랑해. 전화를 끊자마자 마치 전투를 치른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나를 배신한 자와 연극을 하고 뼛속까지 증오하는 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 느낌은 고문보다 더 끔찍했다. 아주 좋았어. 준서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놈이 재정 문제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시작했어. 그만큼 찔리는 게 있다는 증거야. 그는 네가 아직도 자기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야. 그는 방심할 거야.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빌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개인 컴퓨터, 그의 금고 안서류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있을 거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거기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거짓으로 가득 찬 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다.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같이 갈 거야. 우리는 변호사와 의뢰인 자격으로 이혼 소송과 관련된 개인 재산 및 서류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완벽하게 합법적이지. 게다가 내가 전문가를 한 명 고용했어. 그가 지훈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복사할 거야. 삭제된 파일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계획은 신속하게 세워졌다. 오늘 오후 나와 준서는 사건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곳의 기억과 고통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배신당했던 바로 그곳을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장소로 만들 것이다. 나의 완벽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순진하고 가련한 아내 역할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무대에 막이 내리고 죄인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그날 오후 나는 준서 그리고 IT 전문가와 함께 그 빌라로 돌아갔다. 안의 공기는 어젯밤처럼 차갑고 숨막혔다. 전문가가 지훈의 컴퓨터 데이터를 복사하는 동안 나와 준서는 서재를 조심스럽게 뒤졌다. 우리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 알아? 준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문득 머릿속에 숫자 배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 내연녀의 생일. 컴퓨터 속 어떤 서류에서 봤던 기억이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눌러보았다. 금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현금은 많지 않았지만 내가 본 적도 없는 대출 계약서와 서류들이 가득했다. 더 끔찍한 것은 대출자와 담보제공자 서명란에 내 이름이 서투르게 위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우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히고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준서가 모든 서류를 신중하게 촬영했다. 됐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그가 나를 대신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서명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건 명백한 형사 범죄야. 이번엔 박씨 집안 절대 못 빠져나가. 우리는 모든 것을 챙겨 바로 그곳을 떠났다. 친정에 도착해 물 한 잔 마시기도 전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엄마가 카메라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내 시어머니야. 나와 아빠는 서로를 쳐다본 후 준서를 보았다. 준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휴대폰을 가져가 녹음 앱을 켜고 내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었다. 왔군.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되겠어. 침착하게 저 사람이 다 말하게 둬.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많아지는 법이야. 엄마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평소에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초췌하고 분노에 차 보였다. 나를 보자마자 우리 부모님께는 인사 한마디 없이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다. 네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누가 여기 오라고 허락했어? 어머니, 여긴 제 친정이에요. 제가 여기 안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네가 아직도 날 어머니라고 불러?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 지훈이한테 다 들었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쓸데없는 질투나 하고. 넌 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빠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붉어졌다. 사부인, 말씀 가려 하십시오. 여긴 제 집이고 제 딸은 사부인께서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나, 딸 편드는 것 좀 보게.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내가 똑똑히 알려주죠. 우리 지훈이한테는 더 좋은 짝이 생겼어요. 유라 아가씨는 예쁘고 착한 데다 우리 집안의 귀한 장손까지 낳아줄 몸이라고요. 대개 따님은 알아서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내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야. 서명해. 위자료로 10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줄 테니 내 청춘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이거 받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험한 꼴 보게 만들지 마. 네가 다니는 그 출판사 팀장 자리.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나는 그 싸구려 이혼 합의서와 한때 진심으로 존경했던 여자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준서의 말을 기억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고 재산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는 법원에서 뵙죠. 뭐?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늘 온순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감히 그런 태도로 자신에게 말대꾸할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다. 그녀가 다시 소리치며 욕을 하려던 순간 준서가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녹음 화면이 켜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서윤 씨의 변호사 이준서입니다. 방금 여사님께서 이 집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하신 모든 대화, 협박과 강요를 포함한 말씀들이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증거가 될 것 같군요. 먼 길마다 않고 오셔서 저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다가 비틀거리며 떠났다. 욕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준서는 녹음을 끄고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봤지? 증거가 제 발로 찾아왔어. 다음 단계는 예비방 여사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그날 저녁 태우 오빠가 준서에게 두툼한 서류철을 보냈다. 최유라에 대한 정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녀는 24세, 지방소도시 출신으로 일찍 학업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직업은 불분명했지만 연애 편력은 매우 화려했다. 유부남인 부유한 중년 남성들을 전문적으로 만나왔다. 지우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준서 예상대로 전문 스폰서 킬러군. 더 중요한 것은 태우 오빠가 지훈이 유라에게 사준 고급 아파트 주소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고 최유라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대금은 박신의 회사 계좌에서 프로젝트 비용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가 하나 더 추가됐군. 준서가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서윤아, 그곳에 가볼래? 네가 직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들이 부부처럼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해.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내 가정을 파괴한 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희미한 환상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고통을 절대적인 힘으로 바꾸기 위해 직접 봐야만 했다. 갈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나는 혼자 그 주소로 차를 몰았다. 준서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내가 필요하면 즉시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는 25층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문에 붙어 있는 것을 보자 내 모든 평정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박신의 집이라는 글자가 정교하게 레이저 각인된 작은 나무 명패였다. 그들은 심지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부부처럼 살며 내 가정의 폐허 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고 있었다. 분노에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단호하고 세게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최유라가 얇은 실크 인부복을 입고 한 손을 허리에 짚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예뻤다. 날카롭고 계산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누구세요? 누구 찾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는 김서윤입니다. 박지훈 씨 아내예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유라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사모님이시구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여긴 어쩐 일로? 지훈 씨 여기 없는데 우리 모자를 위해 가족여행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그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당신 찾으러 왔어요. 저요? 유라가 눈썹을 치켜떴다. 절 찾아서 뭐 하시게요? 머리채라도 잡으시려고요? 아유 사모님.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하세요? 남편 간수 못한 자신을 탓해야죠. 늙고 애도 못 낳는 사모님이 저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을 내는 바늘 같았다. 하지만 나는 화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배를 똑바로 쳐다본 다음 그녀의 눈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머리채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소식 하나 전해주러 왔어요. 첫째, 저와 박지훈 씨는 여전히 법적인 부부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박신의 집, 명패가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유라의 오만한 표정이 살짝 굳었다. 둘째, 내가 말을 이었다. 이 집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산 집이에요. 조만간 수사기관에서 여기로 들이닥칠 겁니다. 재산 명의자인 당신도 연루되는 걸 피하기는 어려울걸요.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유라가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초반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뱃속의 아이가 부적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 아이가 당신을 박씨 집안 사모님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씨 집안 사람들이 그 아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글쎄, 그때도 과연 귀한 장손일지는 모르겠네요. 남은 즐거운 시간 마음껏 누리세요. 예비방 여사님.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그녀가 무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나는 그녀의 자신감과 오만함을 부수었다. 이 대결에서 나는 이겼다. 그리고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유라와의 대면에서 돌아온 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증오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맹목적으로 불태우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통제된 불꽃,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나와 준서는 은행에 갔다. 그의 조언에 따라 나는 즉시 모든 공동 계좌와 지훈이 사용하던 가족카드를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서가 혼인관계 증명서와 지훈의 재산 은닉 정황 증거를 제시하자 신속하게 협조했다. 얼마 남지 않았던 내 예금은 오직 내 이름으로만 된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이게 그의 자금줄을 끊는 첫 단계야. 준서가 설명했다. 돈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내연녀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거고 곧 패닉에 빠지게 될 거야. 다음 단계는 더욱 과감했다. 아빠가 소개해준 신뢰할 수 있는 독립회계법인을 통해 준서는 박씨네 회사에 공식적인 요청서를 보냈다. 최근 3년간의 모든 회계장부, 사본 제출 및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사장의 법적 아내로서 권리와 이익 관련자로서 나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었다. 요청서에는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는 통보도 함께 첨부되었다. 이것은 박씨 집안 전체의 밥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준서의 예상대로 결과는 신속하게 나타났다. 그날 오후 내가 출판사에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나는 벨이 한참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졸린 척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윤아. 자고 있었어? 좀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였어. 무슨 일이야, 오빠? 나는 일부러 하품을 했다. 서윤아, 큰일 났어. 지훈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달콤함은 온데간데없고 진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내 카드, 모든 카드가 다 정지됐어. 돈을 인출할 수도 결제할 수도 없어. 당신 계좌는 괜찮은지 확인 좀 해봐. 정말? 이상하네. 나는 놀란 척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게. 어머, 우리 공동 계좌도 동결됐네, 오빠. 은행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봐. 아니면 오빠가 투자한 그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확인하려고 막아둔 거 아닐까? 나는 교묘하게 책임의 공을 그에게 넘겼다. 수학이 넘어는 침묵이 흘렀다. 그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게 뻔했다. 그가 지어낸 큰 투자건이 이제 그 자신을 물어뜯고 있었다. 분명 그럴 거야.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은행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볼게. 근데 서윤아, 오늘 무슨 회계법인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장부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혹시 당신이 한 거야? 회계 감사? 난 전혀 몰랐는데. 나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우리 회사 믿을 만한 곳이니까 정기감사 같은 거겠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즐겁게 여행이나 해.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다.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겠다. 당신들의 문어발을 하나씩 잘라내어 당신들 스스로 만든 거짓과 탐욕의 늪에서 익사하게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반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낚싯바늘을 문물고기가 어떻게 발버둥치는지 지켜볼 차례였다. 그 후 며칠간 지훈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어떨 때는 달콤한 말로 달래고 어떨 때는 화를 내며 따져 물었지만 나는 매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우리의 복수 기계가 순조롭고 잔인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했다. 서윤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 박지훈 그놈이 자기 부모랑 동생 부부까지 자기네 식구 전부를 내 빌라로 전입신고하려고 하고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하려고? 뭐 하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화하려는 거지. 준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빌라는 부부 공동재산이지만 명의는 너 혼자 앞으로 되어 있잖아. 만약 그 집안 식구들 주소지가 전부 거기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그걸 핑계로 분쟁을 일으킬 거야. 가족 전체의 유일한 거주지였다. 집에 기여하고 수리하는 데 공이 컸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걸 당장 막아야 해. 어떻게 해야 해?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이럴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히든카드를 쓸 때야. 준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금고에서 찾았던 그 위조 서명된 대출 서류들 기억나지? 그건 사기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파렴치한 인격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해. 우리는 전입신고를 막는 걸 넘어서 아예 그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릴 거야. 주민등록 말소? 나는 얼어붙었다.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것은 한 가족 전체를 유령 시민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매매, 이동,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어떤 민사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그게 가능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사람에겐 어렵지만 우리에겐 가능해. 준서가 웃었다. 네 사촌 오빠. 강태우 형사가 바로 그 열쇠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서, 태우 오빠와 함께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갔다. 태우 오빠는 자신의 직위와 인맥을 이용해 우리를 서장과 직접 만나게 해주었다. 엄숙한 분위기의 서장실에서 나는 지훈의 외도, 재산 사기부터 빌라를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준서는 변호사로서 날카로운 법적 논거를 덧붙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태우 오빠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서류철이었다. 서장님, 이것은 박지훈 씨가 여러 차례 아내인 김서윤 씨의 서류와 서명을 위조하여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 및 거래를 실행한 증거입니다. 이 행위는 당사자의 인성이 불량하고 사기 및 부당 이득 취득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박 씨 일가는 김서윤 씨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시도하여 재산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족의 기존 주민등록 또한 부정하고 불투명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박 씨 일가 전원의 주민등록을 일시 동결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면 말소 조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장은 서류철을 검토하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나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 후 태우 오빠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경찰서를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눈부셨지만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방금 그 가족 전체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나는 그들에게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았다. 그들은 곧 주민등록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휴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악몽 속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박씨 집안이 쓸모없는 카드와 불투명한 행정적 미래에 갇혀 제주도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나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이 공격은 단순히 법적,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심리적인 공격이었다. 빌라를 팔고 싶어. 나는 준서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말했다. 준서는 하마터면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지금 빌라를 판다고? 당장 팔 거야.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명의로 된 재산이야. 그들의 주민등록은 동결됐어. 나를 막을 방법은 없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익숙한 집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대문이었으면 좋겠어. 준서는 나를 놀라움과 경탄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 정말 잔인하구나. 하지만 마음에 들어. 이건 최고의 한 수야. 집을 팔면 네가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액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성공의 상징이었던 곳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지.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릴 거야. 하지만 30억짜리 집을 파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 함께 있던 아빠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30억에 팔지 않을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28억에 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로 거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요. 급하게 집이 필요한 부자들은 분명히 있고 돈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요. 계획은 즉시 실행되었다. 준서와 아빠의 인맥을 통해 법적으로 깨끗한 고급 빌라가 급매물로 그것도 파격적인 가격에 나왔다는 정보가 부동산 업계에 퍼져나갔다. 내 예상대로 이틀 만에 한 무역업계의 사업가가 연락해왔다. 그는 해외 파트너를 맞이할 격식 있는 거처가 급하게 필요했고 빌라의 최적의 위치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에 마음을 굳혔다. 일주일 후 나는 등기소에 앉아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적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곳은 내가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곳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배신이 싹트고 자라났다. 이제 나는 내 손으로 그것을 지워버린다. 후회는 없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사람의 가벼움만 있었다. 28억 원. 거액의 돈이 준서가 설정해준 안전한 계좌들로 입금되었다. 나는 그들의 돌아올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제 박씨 집안은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돌아갈 집까지 잃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된 것이다. 그들이 공항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새 주인이 생긴 대문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일까? 모든 것을 빼앗긴 느낌. 바로 그들이 내게 줬던 그 느낌을. 복수 계획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복수 계획이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박씨 집안을 절망의 늪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있었다. 통쾌하고 만족스러워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몸이 자꾸만 축나는 기분이었다. 아침마다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찾아왔다. 입맛이 없고 몸은 늘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었다. 처음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전쟁이 내 육체와 정신을 모두 소진시켰다고. 내가 창백해지고 살이 빠지는 것을 본 엄마는 안절부절 못했다. 서윤아,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니? 이대로는 엄마가 마음이 안 놓여. 엄마가 같이 가줄게. 나는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한 국제병원을 찾았다. 피를 뽑고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엄마 또래의 여의사 선생님이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컴퓨터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그냥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귀가 멍했다. 좋은 소식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임신 5주차 정도 됐고 아기집도 자궁에 잘 자리 잡았네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체질 때문에 입덧이 좀 심한 편이시네요. 비타민 처방해드리고 식단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임신. 그 두 단어가 내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나는 충격에 온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임신이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다. 작은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 사기 결혼의 결과물인 생명이. 그것은 나의 아이지만 박지훈의 아이이기도 했다. 내 모든 복수 계획, 증오, 강철 같던 결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낳아야 할까. 나를 배신하고 짓밟은 자의 핏줄을 남겨 매일 그 아이를 보며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되새겨야 할까? 하지만 지워버린다면? 몸서리가 쳐졌다. 그 아이는 내 아이, 내 피와 살이다. 그렇게 잔인해질 수는 없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을 나섰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작은 검은 점이 찍힌 초음파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작디 작은 검은 점이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로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나의 전쟁은 이제껏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무고한 한 생명의 운명까지 결정해야만 했다. 앞길이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더 희미하고 어두워졌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의 며칠은 최악이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부모님을 포함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내면의 갈등이 나를 찢어놓았다. 한편으로는 모성 본능이 솟구쳐 뱃속의 작은 생명을 보호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이 이 아이는 실수이며 박씨 집안과 나를 잇는 지독한 악연의 끈이라고 소리쳤다. 복수 계획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아이의 등장은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고 싶지 않아 무시했지만 그 번호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울렸다. 결국 나는 짜증이 나서 한바탕 쏘아붙일 작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김서윤 씨 맞으신가요? 박지훈 씨 아내 되시는 분? 수화기 너머에서는 나이 든 여성의 낮고 약간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박서현. 지훈이의 친고모예요. 나는 얼어붙었다. 지훈의 고모. 박씨 집안 누구에게서도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알기로 시아버지는 외아들이었다. 내 생각을 읽었는지 그 여자가 말을 이었다. 놀라셨겠죠. 제 오라버니, 즉 당신 시아버지인 박 회장이 저와 연을 끊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는 제 존재를 아무도 모르길 바라죠. 그런데 왜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요 며칠 당신 일을 지켜봤어요. 박서연 씨가 말했다. 지훈이가 바람 피운 것,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당신을 속인 것 전부 알고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계좌 동결, 주민등록 말소, 집 매각. 아주 결단력 있더군요.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저와 당신은 공동의 적을 두고 있어요.
바로 제 오라버니 가족이죠.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장 믿으라고는 안 해요. 일단 만나나 보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에게 보여줄 재미있는 게 좀 있어요. 이것들이 있으면 박씨 집안 전체가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될 겁니다. 오늘 밤 8시 청담동에 있는 고요라는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20년간 연을 끊고 지낸 친고모가 갑자기 나타나 복수를 돕겠다고 한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정확히 저녁 8시 나는 고요 카페에 도착했다.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였다. 박서연 씨는 구석진 자리에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강인함과 연륜이 묻어났다. 그녀는 시아버지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내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낡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태성그룹의 모든 원본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오라버니와 함께 창립한 회사죠. 하지만 회사가 잘 나가자 그는 비열한 수법으로 저를 내쫓고 제 지분을 모두 빼앗았어요. 그가 탈세하고 유령 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금을 횡령해서 오늘날의 부를 이룬 증거들이 모두 이 안에 있어요. 나는 충격에 휩싸여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숫자들, 서명들, 유령 계약서들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것만으로도 시아버지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박서연 씨가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내게 세월의 누렇게 바랜 검사지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바로 치명타죠.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다. 검사 대상, 박강혁, 시아버지과 박지훈,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지훈이 박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맞아요. 박서연 씨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지훈이는 제 올케, 즉 당신 시어머니가 옛 애인과 저지른 실수의 결과물이에요. 오라버니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가문의 명예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한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애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엄격하고 그 애를 억압했던 거죠. 이건 박씨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이자 그가 평생 묻고 싶어하는 치부예요. 이제 이걸 당신에게 주겠어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렸어요. 나는 눈앞의 여자와 손안의 증거들을 번갈아 보았다. 뱃속의 아이에 대한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다. 박서연은 내게 가장 날카로운 검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검으로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박씨 집안의 휴가는 재앙으로 끝났다. 그들은 갈 때처럼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라 사방의 돈을 빌려 겨우 표를 산 후 한밤중에 저가 항공을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분노와 피로, 그리고 극도의 혼란 속에서 돌아왔다. 첫 번째 충격은 그들을 태운 택시가 빌라 앞에 멈췄을 때 찾아왔다. 익숙한 철문은 더 현대적인 다른 문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최악인 것은 낯선 가족이 짐을 옮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인 박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누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새 주인이 된 그 사업가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제 집이라니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집은 제가 합법적으로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친 제 집입니다. 샀다고? 누구한테?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원래 주인이셨던 김서윤 씨에게서요. 남자가 대답했다. 김서윤이라는 이름은 그 가족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지훈은 제정신이 아닌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여자가 감히 집을 팔았다고? 감히 온 가족의 돌아올 길을 끊어버렸다고? 굴욕적으로 쫓겨난 박씨 집안은 임시로 싼 모텔에 묵어야 했다. 두 번째 충격은 박 회장이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실패했을 때 찾아왔다. 은행에 찾아가자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이 경찰 조사로 인해 동결되어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시민으로서의 자격까지 잃자 절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미쳐가는 와중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나였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그 망할 년. 내가 찾아가야겠어.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모텔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며칠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지훈도 이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늘 온순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인 내가 혼자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하지만 누구든 간에 나를 찾아가서 따져야만 했다. 좋아. 그 여자 회사로 가자. 지훈이 이를 갈았다.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똑똑히 물어봐야겠어. 모든 걸 되돌려 놓으라고 할 거야. 그들은 그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판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서는 사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을 근처에 배치해 두었다. 사촌 오빠인 태우도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 신호가 오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달라고 일러두었다. 회사 대회의실에는 내 노트북과 연결된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 노트북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나는 완벽한 덫을 놓았고 어리석은 불나방들은 불 속으로 곧장 뛰어들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곧 오를 것이다. 내가 바로 감독이고 박씨 집안은 그들 인생이라는 비극의 주연 배우들이었다. 내가 집을 나서 회사로 가기 직전 태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서윤아, 결과 나왔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무슨 결과? 오빠?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며칠 전 유라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은 후 나는 태우 오빠에게 지훈과 그의 남동생의 머리카락 샘플, 그리고 유라가 내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릴 때 택시에 무심코 남긴 손톱 조각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다소 비열한 방법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나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 오빠의 목소리에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다. 방금 감정원에서 보고서 받았어. 똑바로 앉아서 들어. 그 여자 뱃속의 아이 박지훈 아들이 아니야. 나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 지훈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그놈 동생 박지성 아들이야. 또 다른 충격.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통쾌함이 밀려왔다. 이 연극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를 품고 있었다. 지훈이 그토록 아끼던 내연녀, 박씨 집안 전체가 그토록 고대하던 장손이 알고 보니 근친 상간의 산물이자 이중 배신의 결과물이었다니. 형은 내연녀와 놀아나고 동생도 형의 내연녀와 놀아났다. 이 집안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값진 선물이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서 바로 보내줘. 나는 곧바로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 그 위의 글자와 숫자들은 지훈과 그의 가족의 자존심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거다. 이게 바로 최후의 파괴, 무기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재정 증거, 녹취록부터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나는 침착하게 보고서 파일을 엔딩이라는 이름의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오늘 나는 짙은 와인색의 오피스룩을 입었다. 권력의 색이자 피의 색. 얼굴은 피곤함을 가리고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만 남도록 꼼꼼하게 화장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오늘 나는 심판자다. 회사에 도착해서 나는 경영진과 각 부서 팀장들에게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회사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회의가 있다며 모두 대회의실로 모여 연극을 관람해달라고 요청했다. 호기심은 모든 사람들을 대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박씨 집안의 몰락을 목격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이 만천하에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느끼기를 바랐다. 덫은 놓였고 미끼는 던져졌으며 상처 입은 짐승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박씨 집안이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내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곧장 쳐들어와 사무실 한쪽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선두에는 분노와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지훈이, 그 뒤에는 그의 부모와 동생 부부가 따랐다. 김서윤, 너 이리 나와! 지훈이 동료들의 놀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나는 태연하게 사무실에서 걸어나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죠? 박지훈 씨? 네가 아직도 시치 미를 때?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네가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집이 팔렸고, 왜 계좌가 잠겼고, 왜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야?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질문들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긴 사람이 많아서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침 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말을 마치고 나는 리더들과 동료들이 이미 앉아있는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박씨 집안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나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손에 들고 연단으로 올라섰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박씨 집안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가족이 주연을 맡은 작은 연극 한 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연극의 제목은 배신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밝아졌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제주도에서 지훈과 유라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제일 막 외도.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씨는 저와의 합법적인 혼인 관계 중에 최유라 씨와 공공연하게 교제하고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박 씨 가족 모두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했으며 심지어 즐겁게 축하까지 했습니다. 나는 다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은행거래 내역과 내 서명이 위조된 대출 계약서로 바뀌었다. 제이막 사기. 박지훈 씨는 공금을 횡령하고 공동 재산을 빼돌렸으며 제 서명을 위조하여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인 박강혁 씨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날 모함해? 모함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서명해. 위자료로 10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줄 테니 내가 험한 꼴 보게 만들지 마. 네가 다니는 그 출판사 팀장 자리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는 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당신 곧 태어날 아이가 무척 자랑스러웠겠죠? 박씨 집안의 귀한 장손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DNA 보고서가 표시되었다. 나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읽었다. 박지성 씨와 최유라 씨의 태아간 DNA 감정 결과. 결론, 친자 관계 성립. 박씨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신에서 광기로 변해갔고 동생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았죠. 박강혁 회장님께서 수십 년간 묻어두셨던 비밀이요. 나는 박서연 씨가 주었던 낡은 DNA 검사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박지훈 씨, 회장님께서 늘 억압하고 엄격하게 대하셨던 그 아들은 사실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이 내게 닿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모두 꼼짝 마. 태우 오빠가 선두에 서서 지훈에게 차갑게 수갑을 채웠다. 박지훈, 당신을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강혁 씨, 김영희 씨, 박지성 씨, 사기, 횡령, 명예훼손 및 혼인빙자 가는 방조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씨 집안 전체가 회사 직원들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끌려나갔다. 연극은 막을 내렸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나는 최후의 생존자였다. 출판사에서 벌어진 사건은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내 동료 중 한 명이 몰래 촬영한 대치 상황 영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SNS에 유출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내 이야기는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주요 인터넷 신문들은 앞다투어 헤드라인을 뽑았다. 출판사 여성팀장, 재벌가 시댁의 외도, 사기, 그리고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다. 미디어의 폭풍은 거세게 몰아쳤지만 이번에는 나를 집어삼키는 대신 오히려 나를 들어올렸다. 여론은 거의 100% 내 편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강철 아내, 가시 돋친 장미라 부르며 나의 현명함, 강인함, 그리고 결단력을 칭송했다. 그들은 박씨 집안의 행태에 분노했고 지훈의 잔인함, 시어머니의 뻔뻔함, 그리고 한 가문의 부패를 규탄했다. 여성 커뮤니티는 내 이야기를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본보기로 삼으며 들끓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장기 휴가를 내고 친정으로 돌아와 언론의 모든 관심을 피했다. 지금 내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뱃속의 작은 생명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에 대한 기사를 다 읽으신 아빠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 딸아,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빠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나는 말없이 배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아이를 낳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키워줄게. 그 아이는 우리 외손주야. 우리 집안의 핏줄이고 죄가 없어. 엄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맞다. 아이는 죄가 없다. 죄는 어른들에게 있다. 나는 복수했고 나를 상처 준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제 와서 내 증오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의 살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아이, 낳을 거예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낳아서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오직 저 혼자만의 아이요. 아빠가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잘 생각했다. 우리 딸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그 무렵 이야기의 또 다른 인물도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최유라는 폭풍을 일으킨 영상을 보고 모든 비밀이 폭로되고 박씨 집안이 몰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프로 사기꾼의 기민함으로 유라는 지훈이 주었던 남은 현금을 모두 챙겨짐을 싸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방과 바닥에 버려진 박신의 집 명패뿐이었다. 그녀는 불법적인 돈과 앞으로의 운명을 알 수 없는 태아를 품에 안고 멀리 도망쳐버렸다. 한때 영혼을 맹세했던 자들에게 어지러운 뒷수습만 남겨둔 채 몇 주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나는 구치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지훈의 편지였다.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준서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과거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마주해야 했다. 나는 어느 흐린 오후 구치소를 찾았다. 두꺼운 유리 칸막이가 있는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다. 몇 분 후 지훈이 끌려 나왔다.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훤칠하고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헐렁한 수의를 입고 짧게 깎은 머리에 수면 부족과 절망으로 움푹 들어간 눈을 한 채 초췌해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유리벽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서윤아, 와줬구나. 네가 와줄 줄 알았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표정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서윤아, 미안해. 지훈이 뒤늦은 눈물을 터뜨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쓰레기였고 최악의 인간이었어. 내가 널 배신했고 상처 줬어. 날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아.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용서?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 생각에 내 용서가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기라도 해? 당신 가족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돼? 아니, 안다는 거 알아. 지훈이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냥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그는 내 배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아이, 아직 데리고 있는 거 맞지? 나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서윤아, 제발. 그가 유리벽에 두 손을 바싹 붙이며 애원했다. 우리 아이를 지켜줘.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내 핏줄이야. 제발 내가 아빠가 될 기회를 줘. 감옥 안에서라도. 나중에 나가면 두모자에게 평생 소처럼 말처럼 일해서 갚을게. 내 아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정정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당신과 박씨, 집안과는 아무 관련 없어. 지우는 얼어붙었지만 이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이. 네가 지켜만 준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내 고모, 그 여자 조심해. 박서연 씨?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여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를 증오해. 널 도와준 건 착해서가 아니야. 자기만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여자의 잔인함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조심해, 서윤아. 그 여자의 다음 장기말이 되지 마. 말을 마치자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지훈은 교도관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며 조심해라는 두 단어를 중얼거렸다. 나는 홀로 남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믿을 수 없는 자의 경고였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박서연.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떨쳐냈다. 그녀가 누구든 목적이 무엇이든 나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터 나는 나와 내 아이만을 위해 살 것이다. 과거는 이 두꺼운 유리벽 뒤에 남겨두고 1년 후 나는 강릉 경포 해변이 내다보이는 작고 예쁜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짠 내음과 함께 신기할 정도로 평온한 기운을 가져다 주었다. 시끄러운 소음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했던 서울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 살기 좋은 도시 강릉을 선택했다. 방에서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나를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아기 침대 위에서 작은 천사가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닮아 크고 동그란 까만 눈동자를 가졌고 오뚝한 코를 가졌다. 나는 아이의 삶이 늘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안지의 탄생은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고 근심 없는 아이의 미소를 보면 아이를 지키기로 한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깨닫는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빌라를 판 돈으로 삶을 재정비했다.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강릉에 있는 땅 몇 곳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글을 쓰는 데 사용했다. 나는 내 모든 마음, 고통, 분노, 강인함,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한 권의 책에 쏟아부었다. 나는 그것에 열반, 내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잿더미 속에서의 부활이라는 의미였다. 뜻밖에도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백만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열반은 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계속해서 재판을 찍었다. 나는 출판사 팀장에서 순식간에 유명 작가이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인쇄와 판권 수입으로 나는 또 다른 소망을 이루었다. 나는 작은 빗디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약한 여성들, 가정폭력과 불평등의 희생자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상담, 재정적 도움을 주는 재단이었다. 재단은 날로 성장하여 많은 불행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박씨 집안에 관해서는 그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렀다. 박 회장은 탈세,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태성그룹은 파산했고 모든 재산은 빚을 갚기 위해 압류되었다. 지훈은 사기, 혼인빙자간음, 폭행 미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동생 지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여사는 큰 충격 끝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 한때 화려했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안지와 책과 그리고 작은 빚 재단뿐이었다. 나는 그 소박한 것들 속에서 평온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작은 빚 재단이 강릉의 한 해변 리조트에서 기금 마련 행사를 열었다. 설립자인 나는 후원자들과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안지는 엄마 품에 안겨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아이는 행사의 스타였고 모두가 아이를 귀여워하고 예뻐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 씨 맞죠? 김서윤 씨. 돌아보니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에 키가 크고 선한 얼굴의 남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를 알아봤다. 진우? 서진우, 너 맞니? 응, 나야. 그가 웃었다. 여기서 널 만날 줄은 몰랐네. 내 책 읽었어. 정말 잘 썼더라. 그리고 네 이야기도 들었어. 정말 강하고 대단했어. 진우는 내 대학 동창이었다. 그는 늘 수줍고 착했으며 학업에서 묵묵히 나를 도와주던 친구였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는데 몇 년 만에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이야. 그는 이제 건축가가 되어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 때문에 강릉에 왔다가 우연히 재단 행사를 알고 참석했다고 했다. 우리는 일, 삶, 그리고 서로의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진우는 말을 참 재미있게 했다. 나와 안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진심이 어려 있었다. 그는 내 아픈 과거를 깊이 파고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 그날 저녁, 내가 안지를 재우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나야, 지훈이야. 곧 가석방 될 것 같아. 혹시 아이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을까?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나는 아무런 동요 없이 문자를 읽고 조용히 삭제했다. 내게 그 남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진우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는 꽃이나 비싼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만든 작고 예쁜 나무집 모형을 안지에게 선물했다. 아이는 새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꼭 껴안고 놓지 않았다. 진우는 바닥에 앉아 인내심을 갖고 아이와 놀아주었다. 그 모습이 참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윤아, 아직은 너무 이를지도 모르지만 네가 괜찮다면 내가 자주 두 모녀를 보러 와도 될까?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까르르 웃는 안지를 보았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내 심장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해변 도시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더 이상 폭풍우는 없는 오직 금빛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새롭고 온전하며 가치 있는 행복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한 아침이었다.